자, 오늘 살펴본 재판은요, 친아들을 강제로 보육원에 보내려는 아버지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사건을 사파로 좀 재구성해 봤는데요. 40대 아버지 A씨, 평소에 본인 모친에게 10대 아들을 맡기고 홀로 지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보육원 가기 싫어요 라고 했고,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이랑 차에 타서 아들 앞에 이렇게 번개탄을 놓고 그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 할머니죠, 한테 사진을 보내서 함께 죽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불효와 아동학대를 동시에 한 걸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때릴 듯이 위협하고 협박도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해요. 명백한 학대라고 봐야겠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아동학대, 특히 이 정서적 학대는 이게 원망적 표현이라든지 거부적 표현, 그리고 적대적 표현, 경멸적 표현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아동한테 번개탄을 피면서 같이 죽겠다 이런 표현, 이거 분명히 아동학대고 또 예전에는 흔히 있었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벌거벗겨서 대문 밖에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버리고 갈 거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버리겠다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저 사건 이후에 이제 아들한테 떨어져라 100m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고 있는데 그것도 안 지켰고. 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당연히 사건 초기에 경찰이 되었든 법원이 되었든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아들과 2달 넘게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명령을 위반하였죠. 그러네요. 이와 같은 행위도 아동학대 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아마 이 행위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소 형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호처분 불이행, 즉 같이 거주한 부분은 피해 아동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동학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아동학대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로부터 아동을 떼어내는 것이 과연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가, 이 두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아마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동이 아버지와 다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형량을 대폭 낮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같이 좀 살고 있고 아들도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자, 그러면 사실 아버지보다 저는 이 보육원 안 가고 할머니랑 아들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할머니한테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바로 보호시설에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 경찰이 먼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마주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은 가고 싶지 않다. 사실 이 사건이 발달되게 된 것도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가고 싶지 않다. 할머니랑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할머니 댁에 가지 않고 그냥 보육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계속 가해자인 아버지와라도 함께 있겠다라고 피해 아동의 의사가 강력하게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이 보호시설이나 아니면 보육원에서 이제 피해 아동이 거주를 하지 않고 이 아버지와 계속 거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제 아버지, 할머니, 이 아동 이렇게 셋이 같이 좀 이제 아무래도 거주 환경이 조금 섞여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동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가족이랑 있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또 친권자이기도 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진 거네요. 참 아동학대가 일단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통상적인 아동학대 케이스의 경우에 보통 이제 통상적인 케이스의 경우에 피해 아동들이 처음에는 보호시설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처럼 가정으로 또 오지 못하고 아예 또 보육원으로만 이렇게 내몰리는 경우들도 많다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중에 27.9%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대다수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을 안고 보육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문제는 평소 생활하면서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예. 보육원이 적극적인 치료를 해줄 만큼 물적, 인적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육원의 입장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동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 아동 쉼터나 일시 보호 시설 중 한 곳에 머무르다가 네. 약 석 달 뒤에 사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친권자나 친인척에게 돌려보낼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는 게 나을지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죠.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가 보육원에 보내져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과도 다르게 친권자 내지는 부양 의무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자체나 국가가 상당 부분 개입하여야 할 여지가 있고 개입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돼 있습니다. 현재도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촘촘하게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느 보호시설에 맡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아이가 온전한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줄 시간, 그런 공간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